유원창의 사람과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쪽 지역에서 살다 보면 생활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치아의 건강이라는 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마운틴 뷰에 개호하시는 김블리 킴, 닥터 킴을 이 자리에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블리 선생님은 치과 분야에서 꽤 오래 일하셨죠? 예. 예,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일하셨습니까? 98년에 서울치대 졸업하고 그때부터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네요. 치대 가셨고 서울치대 가셨고. 예. 공부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신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현재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시죠. 예. 예, 되게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까? 제가 하는 전문 분야가 아무래도 보철, 네. 즉 치아가 상실됐을 때 그걸 회복시키는 분야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치아를 잃어버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좀 드시는 분들을 보고 네.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 닥터님이 보실 때 예. 그분들이 왜 치아를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좀 삶이 바쁘시고 특히 여기 오셔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걸 좀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좀 유전적인 경향도 가끔은 발견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약간 치아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환자들 보셨고 미국에서 왔을 때 맨 같은 나이 부류의 이제 환자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신가요? 예, 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정말 한국에서 제일 부족한 점이 프리벤션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방이 가장 큰 좋은 치료인데 한국의 그 보건 의료 시스템상 어떤 치료에 대한 그 커버리지는 있는데 이런 프리벤션에 대한 어떤 베너핏을 주지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치과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일을 크게 만들었던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치료를 할 때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고 클리닝을 하면서 조그만 문제가 발견됐을 때 빨리빨리 치료를 하니까 너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이 되는데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숨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니까 힘들군요. 좋습니다. 이제 그만큼 열의가 계신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보통 나이 드신 분들, 중년분들 오시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어떤 치주병입니다. 치주병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치주병이란 그러니까 치아는 어느 정도 다들 있는데 치아 자체가 단단하지 못해서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피가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래서 어떤 드시고 싶은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꽉꽉 씹지 못하고 혹은 심지어는 치아를 잃게 되는 병이 치주병입니다. 그럼 이제 그 치주병에 걸리면은 일단 거기서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그게 보통은 간 질환하고 완전히 비슷해서요. 그래요? 가역적일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증상을 느끼게 될 때는 그게 비가역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란 참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원래 닥터김이 공부하신 분야가 그쪽 분야 아닙니까? 저는 보철 분야입니다. 보철 분야. 그러니까 치주병으로 이미 상실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수복하는 분야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이제 그렇게 치주병을 상실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철 분야로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씁니까? 전통적으로는 크라운 브리지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치아가 상실되었을 경우처럼 너무 복잡해진 경우에는 이제 틀니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전통적인 치료법이었고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었었는데 아주 임플란트가 발견된 거 아니까 좀 많이 프랙티스로 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많이 성행한 거는 한 20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틀니처럼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치아처럼 이렇게 고정되는 치아를 갖게 되는 치료법이죠. 그러니까 크게 전통적 방법과 임플란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 그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 또 광고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임플란트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오는 그 효과가 많이는 있죠, 사실상. 아무래도 있지요. 이렇게 네. 치아를 빼거나 치아를 뺐다 꼈다 하는 틀니는 아무래도 교합력 자체가 네. 자연치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 가장 많았을 경우에 5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네. 임플란트는 거의 자연치의 80%까지 저장력이 도달하고 네. 이렇게 편안함 느끼는 정도라든지 이물감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가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어떤 분에게는 맞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안 맞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한 그럼 제가 상담을 케이스를 하나 받으셔야죠. 던져드리죠. 예, 드리죠. 예. 저희 장모님이 계세요. 예. 이제 한 80세 되셨는데 그래. 그 틀니를 쓰세요. 예. 쓰시는데 이제 뺐을 때하고 꼈을 때하고 완전히 모습이 틀리죠. 예. 이제 그런 분들 경우에 네. 만약 그게 상황이 맞다면은 그분한테도 임플란트를 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사실 그 정도의 연세에 틀니가 굉장히 편안하게 쓰신다면 네. 굳이 공격적인 술식을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틀니가 너무 빠져서 힘들다거나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하지만 네. 장모님께서 그 틀니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면 사실 뺐다 꼈다 했을 때 그 안모 정도야 틀니는 밤에만 빼시는 거니까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가끔가다 약간의 그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 그런데 그렇게 치아가 완전히 빠졌을 경우에는 고정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이 얼마나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더 얘기를 비용은 하셔야 좀 되겠죠. 세박이 됐군요. 그러시죠. 근데 이제 보통 임플란트 하면 어떤 예. 분들이 예, 일단 자기 어떤 그 치아 어떤 그 구조에 맞을까? 예, 아니면 또 비용은 어떨까? 예. 또 과연 그게 정말 그렇게 효과적일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 그분들한테는 어떤 그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연세가 좀 그러니까 많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연세가 많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지금 80세, 90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년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 40, 정도 50세? 예, 예. 그 정도 됐는데 네. 틀니를 한 번도 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치아를 한 개씩 잃어버리셨을 때는 네. 그거를 수복할 때 틀니로 수복을 할 때가 참 마음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충격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능의 회복상으로도 그렇게 많은 개선이 없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치아가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 그러니까 약간 몇 개 정도 빠졌을 때는 임플란트가 최선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틀니를 불편 없이 잘 사용하셨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단지 당분간 이렇게 약간 몇 개의 소울 스팟 정도 생기는 경우라면 지금 사용하시는 틀니를 치과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그 틀니를 약간 조정하시는 게 더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이미지, 임프레션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어느 날 의사가 갑자기 예. 선생님 이제 틀니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때 그 의사는 그냥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틀니 그러면 사람들한테 떠오르는 게 어떤 분이 그 어느 날 만났는데 그 틀니를 뺐을 때 그 모습 봤을 때 완전한 그런 그 변화, 그럼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럼요. 변화를 주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임플란트가 참 고마운 치료법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예. 올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점을 예상하시나요? 그 차후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건지. 네. 예, 임플란트도 이제 보통은 반영구적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치주병이 한 번 걸리셨던 분들은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네. 치주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도 임플란트 주위에도 충분히 치주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 자연치는 치주염이 생겨도 어느 정도 리저브가 있는 게 네. 치아 그 루트 서피스가 굉장히 스무드하게 네. 아주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셔서 네. 어느 정도 치주염이 생겨도 이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네. 임플란트는 처음에 잘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면이 아주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스크루 모양의 이렇게 나사 구조선으로 돼 있어요. 저번에 뉴스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그 내용이죠. 예, 그렇게 스무드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 네. 주위에 염증이 한번 기시가 되면 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치아를 잃어버리듯이 임플란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잘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클리닝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서 예. 이제 어떤 그 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서 그렇죠. 그 임플란트에 이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임플란트 그 부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 그게 다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잇몸은 어떤 고립된 조직이 아니라 네. 모든 치아나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한 곳에 염증이 생기면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그 인접 조직으로 더 많이 이게 확산이 돼서 다른 치아까지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지요. 제가 바로 그 피해를 보는 사람에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 자신도 궁금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통은 본인의 몸은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잘 권유 사항을 잘 듣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치아는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방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나빠지는 경우들. 선생님 경우는 어떠셨는지? 질문이 바뀌었군요. 저는 이슈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질문 던지면 눈이 아주 빛나세요. 예. 운동자가. 그래서 그만큼 컨피던스가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지만 잇몸 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보철 전문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치과 의사니까 예. 치아를 잃어버리기 전에 도와드리는 게 치과 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자기 어떤 보철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도와드리는 게 제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치실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받게 해드릴 수 있게 하는지, 그게 네.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이죠. 예.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일상사 비즈니스에 쫓기다 보면은 제대로 관리를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제품을 쓰면서 이렇게 물총도 쏴보고 예. 또 이렇게 저것도 치실. 예, 예. 그것도 쓰고 치실도 쓰고 예.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지만 잘 그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사실 입안은 항상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네. 항상 모든 걸 입안으로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입안이 정말 모든 바디의 이물질을 만나는 first defense area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제품을 쓰기 시작할 때는 나는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1년 아주 평생이 되는 경우들은 보통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치아를 하루에 3번 칫솔질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한 번을 하더라도 특히 주무시기 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쁠 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주무시기 전에 좀 꼼꼼히 다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주무시기 전에 딱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치실을 여러 군데 아주 꼼꼼히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습관을 굳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어떤 제품을 쓰는 것보다 어떤 프로덕트를 쓰는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닥터님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요? 이제 치아하고 잇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하고 상관했을 때 우리 몸의 어떤 그런 그 분야의 어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게 잇몸으로 얼마 한다든가 반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잇몸 질환이 있었을 때 네. 상당히 심장 질환하고 열관이 많아서요. 네. 여러 가지 그 치주병하고 시스테믹 디지즈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치주 질환은 이 백테리아가 그 엔도카르다이티스, 그게 심장 내부 내막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치주염을 갖고 있으면 이게 네. 심장까지도 나쁘게 어펙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뇨, 그러니까 전신적인 질환 당뇨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이게 치유 힐링이 그러니까 속도가 낮아지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입안은 모든 세균이 들어오는 first defense area이기 때문에 네. 당뇨가 생기면 이런 공격이 왔을 때 그걸 저항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특히 잘 닦으셔야 되는 게 네. 당뇨가 가지고 계시는 그 분들이 치아 상실 속도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 가진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거기다 예. 치아까지 그렇게 예. 연결이 되면 그렇죠.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당뇨는 다른 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 질환입니다. 뭐 눈이나 발에도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기듯이 네. 당뇨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환자들을 가끔 보실 때가 있으시죠?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하십니까?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약간 6개월보다는 더 자주 클리닝을 권해드리고요. 네. 더 잦은 하이지닉 케어를 당부하고 교육하고 그러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2세들은, 3세들은 그런 문제가 별로 많지 않죠. 지금까지 본 경우에는 네. 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다른 게 네.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셔서도 그렇고 네. 미국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도 그런지 음. 굉장히 프리벤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네. 우리 2세들, 3세들은 정말 아주 작은 충치만 있어도 너무 막 놀라하시는 부모님들 본인은 막 치아를 잊어버리셨어도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치과뿐만 아니라 부모 효도하는 데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애들한테 문제 있으면 금방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그렇죠. 뭐 한국 부모님들이 정말 너무 열성적이시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왔는데 심하게 좀 이렇게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보통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은 치아에 충치가 있다거나 또는 치주병이 있었을 경우에 가장 대부분의 그 구강 구취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클리닝을 하고 충치 치료를 하고 나면 구취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위장 질환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전신 질환 중에 당뇨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그냥 몸에서 냄새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전신 질환 중에. 그래서 구취의 1%에서 3% 정도는 전신 질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취가 난다면 충치하고 치주병을 일단은 그러니까 클리닝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의사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잇몸에서 입에서 어떤 기분이 깨끗한 프레시한 기분이 나가면은 참 그 몸 전체 정신 건강 자체가 상당히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그렇지 않은 날은 아무래도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전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치주 상태도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어떤 분은 몸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지실 때 어떤 분들은 뭐 입이 부르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잇몸의 증상을 보이시거든요. 이것도 아까 그 얘기하고 그 맥락이 똑같은데요. First defense area니까 몸이 나빠지면 이뮨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잇몸이 나쁘면 몸이 좀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나빠져서 잇몸이 나타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이제 하이포세릭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환자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환자 케이스가 있으셨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실제 제일 케이스. 어려운 경우들이 그러니까 치아가 엇갈려서 남아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윗니는 오른쪽만 남아있고 아랫니는 반대쪽만 남아있어서 이게 교합이 엇갈려 있으니까 틀니를 해놓아도 아무래도 틀니는 움직이는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씹으면 이쪽이 들리고 이렇게 씹으면 이쪽이 들리고 이게 참 챌린지한 케이스입니다. 이 보철과 의사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많이 교합을 높여야 되는 케이스들인데요. 이렇게 교합을 상당히 이유 없이 높이게 되면 이 턱관절에 무리가 와서 이런 치료들은 상당히 장기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많이 통용되기 전에는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임플란트가 도입이 되고 나서는 이게 엇갈려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모든 치아를 심지는 못하더라도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대합치되는 한 군데라도 이걸 이렇게 심게 되면 이게 어떤 딱 벌시컬 스탑이 되니까요. 제가 어떤 틀니를 하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하든 이게 해결이 되죠.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꽤 있었던 것 같네요. 예. 그럼 그 케이스를 당했던 분은 당시에 예. 나이라든가 정신 상태가, 건강 상태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 분들을 봤는데 제가 예. 기억하기로는 제가 보철과 수련했을 때 한번 뵀던 분인데요. 예. 봉중근 선수라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 선수 예. 아버님이셨어요. 예. 가지고 봉 선수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이게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운동선수 아버님이시니까 골격도 되게 좋으시고 네. 이제 좀 비슷하시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틀니도 불편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서서 너무 행복해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챌린지고 그럼요.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요. 그런 근데 치과란 직업이 참 스트레스도 많지만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인생을 배워가고 있어서 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인생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운틴 뷰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킴블